장례식장의 마지막 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가족만 남았어요.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정리할 것들만 남은 그 적막한 순간에 형님이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이제 어머니 금고 열어봐야 하지 않을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이 슬픔 때문인지 설렘 때문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아주버님은 한숨을 내쉬었고 남편 종훈이는 지금 꼭 해야 하나 하며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형님의 눈빛은 이미 결정된 것 같았어요. 장례식장 국화향이 코끝을 스치는 가운데 우리는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어요. 금고 앞에 서니 모두의 시선이 그 작은 철제문에 박혔어요. 다이얼을 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문이 열리는 순간 안에는 통장도 금괴도 현금 다발도 없었어요. 오직 가족 앨범 3권만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때 형님이 말도 안 돼 라며 휘청거렸고 그 한마디가 새벽 공기를 얼려버렸답니다. 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9살 조혜영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어머니가 남기신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제 인생에서 가장 뜻깊었던 경험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참는 것에 익숙했고 남을 먼저 배려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 제가 어떻게 시어머니와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 그리고 형님과의 갈등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제가 참는 것에 익숙해진 건 어린 시절부터였어요.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 후로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셔야 했고 자연스럽게 저는 집안일과 동생 돌봄을 도맡게 됐어요. 혜영아, 엄마가 늦을 테니까 동생 밥 챙겨주고 숙제도 봐줘. 너는 언니니까 동생보다 참을 줄 알아야 해. 우리 가정 형편이 어떤지 내가 제일 잘 알잖니?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언니라서, 큰아이라서 형편이 어려우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친구들이 학원에 갈 때 저는 집에서 동생 숙제를 봐줬어요. 친구들이 새 옷을 입고 올 때 저는 작년 옷을 그대로 입었고요. 뭔가 갖고 싶은 게 있어도 우리 집은 돈이 없으니까 하면서 스스로 포기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던 일이에요. 친구 어머니가 간식을 챙겨주시면서 혜영이도 많이 먹어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친구네 집은 그냥 평범한 집이었는데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고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우리 혜영이는 왜 이렇게 얌전해? 친구 집에 왔으면 편하게 있어도 되는데. 친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편하게 있는 법을 몰랐거든요. 항상 눈치를 보고 먼저 양보하고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게 제 생활 방식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정말 부러웠어요. 저렇게 자연스럽게 사랑받는 게 어떤 기분일까? 저렇게 편하게 웃을 수 있는 가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반장 선거에 나가고 싶어도 내가 나서면 다른 애들한테 미안하지 하면서 포기했어요. 좋아하는 남학생이 있어도 내 형편으로는 연애할 자격이 없어 하면서 멀리만 바라봤고요. 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착하고 순한 걸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우리 혜영이는 정말 속 편하다. 다른 집 아이들처럼 떼쓰거나 말썽 부리지도 않고 동생까지 잘 챙겨주고 엄마가 고생스럽긴 하지만 혜영이 때문에 힘이 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웠어요.
제가 착하게 굴어야 어머니가 힘을 낼 수 있다는 게, 저 혼자만의 시간이나 꿈을 갖는 것도 사치라는 게,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었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 상담을 받으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생님이 혜영이는 성적도 좋고 성격도 좋으니까 좋은 대학에 가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해봐 하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집 형편상 대학은 어려울 것 같아요 하고 대답했어요. 사실 대학에 가고 싶었어요. 친구들처럼 캠퍼스 생활도 해보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연애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혼자 벌어서 저와 동생을 키우시는데 제가 대학 등록금까지 부담을 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 준비를 했어요. 컴퓨터 학원에 다니면서 자격증을 땄고 작은 회사 사무직으로 취업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집에 보탤 수 있다는 게 뿌듯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아쉬움이 있었어요. 정말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제 꿈이 뭔지도 모르겠고, 항상 다른 사람 눈치만 보면서 사는 게 맞는 건지, 그런 의문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20살이 되어서도, 25이 되어서도 여전히 저는 먼저 참고 넘어가자가 기본 생각이었어요.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싫은 일을 맡기면 제가 대신했고, 야근이 있으면 제가 먼저 자원했어요. 혜영이는 정말 착해. 우리가 부탁하면 거절을 안 해. 동료들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건 기뻤지만 그게 제 진짜 모습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혹시 제가 거절하는 법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닐까? 혹시 제가 제 의견을 말하는 게 두려워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0대 중반이 되어서도 제 패턴은 바뀌지 않았어요. 회사에서든 사적인 관계에서든 항상 저부터 양보하고 참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취업한 지 3년 차 되던 해에 승진 기회가 있었어요. 제 업무 성과도 좋았고 상사들 평가도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같은 기수 동료 중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가 있었어요. 혜영아, 나는 정말 이승진이 간절해.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집에서 빚도 많고 동생들 학비도 내야 하거든. 너는 부모님도 건강하시고 형편도 괜찮으니까. 사실 우리 집 형편도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았어요. 어머니 혼자 생계를 꾸려가시는 상황이었고 동생도 아직 대학생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친구 사정을 들으니까 제가 욕심을 부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결국 승진 면접에서 일부러 실수를 했어요. 준비했던 내용을 절반만 말하고 중요한 포인트는 빼먹고, 그 친구가 승진하게 되었을 때 주변에서는 혜영이가 양보했구나 하면서 칭찬해 줬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혼자 있을 때는 정말 속상했어요.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게 과연 옳은 건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20대 후반에는 연애도 해봤어요. 회사 선배였는데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성실하고 다정하고 저를 잘 챙겨줬거든요. 하지만 사귄 지 1년 정도 되니까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혜영아, 우리 이제 슬슬 결혼 생각해볼까? 나는 내가 정말 마음에 들어. 성격도 좋고 내 부모님도 너를 좋아하시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제가 과연 그분한테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을까? 제 가정 형편 때문에 그분 가족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오빠,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집 형편도 그렇고 제가 아직 어머니와 동생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서. 사실 그분은 제 가정 형편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건 전혀 문제 없다고
여러 번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제 처지 때문에 그분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그 연애는 끝났어요. 그분은 끝까지 이해해 주려고 했지만 저는 계속 선을 그었거든요. 헤어지고 나서 정말 후회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겁이 많아서 기회를 놓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 동료들은 혜영이는 왜 그렇게 자기 자신한테 박해? 좋은 기회인데 왜 놓쳐? 하면서 안타까워했어요. 심지어 어머니도 너무 착하기만 하면 손해야. 가끔은 내 욕심도 부려봐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 욕심을 부려야 하는지 몰랐어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제가 원하는 것보다 주변 상황을 먼저 고려하는 게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30살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친구들은 하나둘씩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데 저는 여전히 혼자였어요. 연애할 기회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항상 내 처지로는 내가 먼저 나서기에는 하면서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반복됐어요. 그러다가 32살에 은행에서 종훈이를 만났어요. 업무 관련해서 은행에 갔다가 창구에서 일을 보는데 종훈이가 정말 친절하게 도와줬거든요. 고객님, 이 서류 하나 더 필요한데 준비하시기 어려우시면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때까지 은행에서 그렇게 친절한 응대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 후로 은행 업무가 있을 때마다 종훈이가 있는 창구로 갔고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사이가 됐어요. 몇 달 후에 종훈이가 먼저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업무 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얘기해보고 싶어서요. 그때도 저는 한참 망설였어요. 제가 그런 제안을 받을 자격이 있나? 혹시 저 때문에 종훈 씨가 곤란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종훈이가 워낙 진심으로 대해주시니까 용기를 내서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조금씩 연애를 시작하게 됐답니다. 종훈이와 사귄 지 1년 반 만에 결혼했어요. 종훈이는 정말 신중한 성격이라서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지만 제가 34이 되니까 이제 결혼해도 될 것 같다 하면서 프러포즈를 해줬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정말 긴장했어요. 제 성격상 잘못 보이면 어떡하나, 실수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가득했거든요. 어머, 혜영이구나. 종훈이가 얘기 많이 했어.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이렇게 예쁠 줄 몰랐네. 시어머니가 현관에서부터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셨어요. 그 웃음이 정말 따뜻해서 제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조혜영입니다. 인사가 늦어서 죄송해요. 무슨 죄송하다는 소리야. 우리가 먼저 인사해야지. 자, 들어와. 종훈이가 혜영이 좋아하는 음식 얘기해줘서 미리 준비해뒀어. 시어머니 손맛은 정말 대단하셨어요. 집에서 만든 김치찌개와 된장국, 그리고 제가 좋아한다고 했던 호박전까지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어요. 혜영아, 많이 먹어. 너무 마르긴 했네. 우리 종훈이가 잘 챙겨주지 않았나 봐? 아니에요, 어머님. 종훈 오빠가 정말 잘 챙겨줘요. 제가 원래 많이 안 먹는 편이에요. 그런데 식사 중에 아주버님과 형님이 오셨어요. 아주버님은 정말 온화한 분이셨는데 형님은 첫인상부터 뭔가 날카로운 느낌이었어요. 아, 종훈이 신부감이구나. 반가워요. 저는 맏며느리 김미경이에요. 형님이 인사를 하시는데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하시지만 눈빛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조혜영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혜영 씨는 직업이 뭐예요? 종훈이한테 들었는데
회사 다닌다고 하던데.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 하고 있어요. 별거 아닌 일이에요. 그러자 형님이 미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 그렇구나. 요즘 시대에 여자도 경제활동하는 게 당연하긴 하지. 그런데 결혼하면 일 계속할 거예요? 아이 생기면 어떻게 할 생각이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제 성격상 대답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상황 봐서 결정하려고요. 당분간은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그렇겠지. 근데 우리 가문은 전통적으로 며느리들이 가정에 충실한 편이거든. 특히 어머님 건강도 좋지 않으시고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때 시어머니가 끼어드셨어요. 미경아, 혜영이 처음 오는 날인데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자. 혜영아, 신경 쓰지 마.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방식대로 하면 돼. 하지만 형님은 계속 눈치를 주셨어요. 어머님, 저는 그냥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오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금고 비밀번호는 혜영 씨한테도 알려주실 거죠? 갑자기 금고 얘기가 나오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잠깐 표정이 굳어지셨다가 말씀하셨어요. 미경아, 그런 얘기는 필요할 때 하자. 오늘은 혜영이 인사하러 온 날이잖아. 아, 네. 죄송해요. 그냥 우리 집 관례가 어떤지 알려주려고 했던 건데. 혜영 씨,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형님이 사과하는 듯 말씀하셨지만 그 말 속에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집안의 재산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종훈이한테 물어봤어요. 오빠, 형님이 말씀하신 금고가 뭐야? 그리고 나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하신 걸까? 아, 그거. 어머니가 중요한 서류나 돈을 보관하는 금고가 있어. 근데 형님이 좀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맏며느리로서 책임감이 크신 것 같기도 하고. 종훈이는 형님을 감싸주려고 했지만 저는 뭔가 불편했어요. 첫 만남부터 재산 얘기를 꺼내는 게 예의에 맞는 건지, 그리고 제가 그런 것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하지만 저는 또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하면서 스스로를 달랬어요. 형님도 나름의 입장이 있을 거고 시댁 분위기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후 첫 달은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따뜻하게 대해주셨지만 형님과는 미묘한 신경전이 계속됐어요. 혜영아, 설거지는 내가 할게. 신혼인데 고생하지 마.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형님이 꼭 끼어드셨어요. 어머님,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을 어머님이 하시면 안 되죠. 혜영 씨도 우리 집 며느리가 됐으니까 집안일에 익숙해져야 해요. 이런 식으로 사사건건 간섭하셨어요. 심지어 제가 시어머니와 단둘이 대화하고 있어도 꼭 끼어드셔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셨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 시어머니는 형님의 그런 모습을 보실 때마다 미묘한 표정을 지으신다는 거였어요. 겉으로는 그래, 미경이 말이 맞다 하시지만 나중에 저와 둘이 있을 때는 너무 신경 쓰지 마. 내 방식대로 해도 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결혼한 지 반년 정도 되었을 때 친정에서 큰일이 생겼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봤더니 위암 초기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 수술하면 완치될 수 있나요?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병원에서 상담받을 때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수술비며 입원비며 그리고 회복 기간 동안의 생활비까지 계산해 보니 제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어요. 혜영아, 걱정 마. 엄마가 평생 모은 적금이 좀 있어. 그걸로 수술비는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어머니는 제가 걱정할까봐 괜찮다고 하셨지만 정작 적금 통장을 확인해 보니 수술비의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퇴직금이 좀 있긴 했지만 그것도 수술 후 회복기간 생활비를 생각하면 빠듯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종훈이한테 상황을 얘기했어요. 오빠, 어머니 수술비가 문제야. 우리 적금을 깨야 할 것 같은데. 미안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일로 부담 주게 돼서. 종훈이는 당연히 도와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도 신혼이라 모은 돈이 많지 않았거든요. 집 마련 자금으로 모아둔 적금을 깨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며칠 후에 시어머니께 안부 인사차 갔더니 제 표정을 보시고 바로 눈치채셨어요. 혜영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좋지 않은데. 아, 그게 친정 어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셔서 수술을 받게 됐어요. 큰 수술은 아닌데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아서요. 시어머니가 자세히 물어보시니까 결국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어요. 수술비 걱정이며 회복 기간 동안 돌봄 문제며. 어머니, 죄송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얘기를 드려서. 종훈이와 잘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가 잠깐 생각하시더니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혜영아, 잠깐만 기다려봐. 그리고는 안방으로 들어가셨다가 검은색 쇼핑백을 들고 나오셨어요. 쇼핑백이 꽤 묵직해 보였어요. 이거 가져가. 어머님, 이게 뭐예요? 열어보지 말고 그냥 가져가. 그리고 이 얘기는 우리끼리만 비밀이야. 종훈이한테도, 특히 미경이한테도 절대 말하면 안 돼. 알겠지? 쇼핑백을 받아보니 정말 무거웠어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했지만 시어머니가 열어보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대로 가져갔어요. 집에 와서 종훈이가 없을 때 열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두툼한 봉투 안에 현금이 들어있었고 통장도 몇 개 있었거든요. 통장 잔액을 확인해 보니 어머니 수술비와 회복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쏟아졌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실 줄 몰랐거든요. 결혼한 지 반년밖에 안 됐는데 친정일까지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다음 날 시어머니께 전화드렸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큰 도움을. 평생 잊지 않을게요. 뭘 감사해. 우리가 가족이잖아. 내 어머니가 빨리 회복하셔야지. 그리고 혜영아, 정말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특히 미경이한테는 절대. 네, 알겠어요. 그런데 어머님, 왜 형님한테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경이는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 나중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그때는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당부하시니까 정말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종훈이한테도 친정에서 해결됐다 정도로만 말했고요. 어머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회복도 빨라서 한 달 만에 퇴원하셨고 지금은 완전히 건강하세요. 그 모든 게 시어머니 덕분이었어요. 그 일 이후로 시어머니와 제 관계는 더욱 특별해졌어요. 정말 친딸처럼 아껴주셨고 저도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따랐어요. 혜영아, 너는 정말 우리 집에 복을 가져다 준 아이야. 종훈이도 너 만나고 나서 훨씬 밝아졌고 나도 딸 하나 생긴 것 같아서 좋아.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 모르게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형님은 여전히 저를 견제하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제가 시어머니와 가까워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미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머님이 혜영 씨를 많이 예뻐하시네요. 맏며느리인 제가 서운할 정도예요. 농담처럼 말씀하시지만 그 속에 진심이 섞여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형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거든요. 결혼 2년 차가 되었을 때 시어머니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신장이 좀 안 좋으셨는데 갑자기 악화되면서 입원하게 되신 거예요. 혜영아, 어머니 병실에서 누가 지킬 거야? 미경이는 직장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종훈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사실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었지만 시어머니 상태를 보니까 누군가는 병실에서 지켜야 할 것 같았어요. 내가 회사에 사정 얘기하고 휴직할게. 어머님이 더 중요해. 혜영아, 미안해. 내 커리어에 지장 주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그래서 무급휴직을 내고 병원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간병인분이 계셨지만 밤에는 제가 지켰어요. 시어머니도 제가 옆에 있으면 더 안심하셨거든요. 혜영아, 너무 고생시키는구나. 집에 가서 쉬어도 돼. 어머님 괜찮아요. 저 옆에 있는 게 더 편하시잖아요. 병실에서 시어머니와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어린 시절 이야기도 하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형님이 병실에 오셨어요. 그동안 바빠서 못 왔다고 하시면서 갑자기 금고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금고 비밀번호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만약에 응급 상황이 생기면 중요한 서류들을 찾아야 할 수도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잠깐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미경아, 그런 얘기는 지금 할 때가 아니야.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무슨 응급 상황이야? 아,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혹시나 해서요. 제가 맏며느리니까 그런 것도 미리 알아둬야 하지 않을까 해서. 미경아, 내가 필요할 때 알려줄 테니까 지금은 그런 걱정하지 마. 형님이 조금 서운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후로 형님이 병문안 올 때마다 미묘하게 그런 화제를 꺼내셨어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계속 눈치를 주는 시기였어요. 어머님, 요즘 건망증이 좀 있으시죠? 중요한 것들은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머님 통장이나 중요한 서류들 정리 좀 도와드릴까요? 혜영 씨는 아직 우리 집 사정을 잘 모르시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불편했어요. 마치 제가 시어머니 재산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잠 못 이루고 계셔서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혜영아, 미경이가 금고 얘기를 자꾸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어머님, 저는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어머님이 건강하게 회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 너는 그럴 줄 알았어. 혜영아, 비밀번호는 내가 떠나는 날이야. 어머님, 무슨 소리세요? 떠나신다니. 아니야, 그냥 만약에 말이야. 내가 떠나는 날이 비밀번호니까 그때 가서 열어보면 돼. 그 말씀이 왠지 서글펐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의 죽음까지 생각하고 계신다는 게. 어머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오래오래 저희와 함께 계셔야 해요. 고마워, 혜영아. 너 같은 딸이 있어서 정말 든든해. 이틀 후에 형님이 또 오셨는데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맏며느리로서 집안 살림을 책임져야 하는데 중요한 것들을 모르면 곤란해요. 비밀번호 정도는 저한테 알려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시어머니가 피곤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미경아, 내가 말했잖아. 필요할 때 알려준다고. 지금은 내 건강 회복에만 신경 써줘. 하지만 어머님,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미경아.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평소에 온화하신 분인데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걸 처음 봤어요.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얘기는 그만해. 형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그리고 잠깐 저를 쳐다보시더니 뭔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셨어요. 네, 알겠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성급했네요. 하지만 그 후로도 형님의 그런 시선은 계속됐어요. 병실에서 시어머니와 제가 대화하고 있으면 꼭 끼어드셔서 화제를 돌리셨고, 저 혼자 있을 때는 미묘한 견제를 하셨어요. 혜영 씨, 어머님 간병 정말 고생 많아요. 그런데 회사 일은 괜찮아요? 오래 쉬면 복직하기 어려울 텐데. 괜찮아요. 어머님이 더 중요해요. 그렇긴 하지만 어머님도 혜영 씨가 너무 희생하는 걸 원하지 않으실 텐데. 저도 시간 조정해서 더 자주 올게요. 겉으로는 배려하는 말씀처럼 들렸지만 속뜻은 다른 것 같았어요. 제가 시어머니와 너무 가까워지는 걸 견제하는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가 퇴원하신 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혜영아, 너한테 맡기고 싶은 게 있어. 어머님,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시어머니가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큰 봉투를 꺼내셨어요. 꽤 두툼해 보였어요. 이거 내가 보관해줘. 어머님, 이게 뭐예요? 중요한 것들이야. 현금도 좀 있고, 금도 좀 있고, 통장이랑 중요한 서류들도 들어있어. 제가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어머님, 이런 중요한 건 제가 맡으면 안 돼요. 아주버님이나 종훈 오빠가 맡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야, 내가 맡아야 해. 혜영아, 너는 우리 집 딸이야. 내가 가장 믿는 사람이고. 그래도 어머님, 형님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시어머니가 잠깐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미경이한테는 말하지 마. 아직은 때가 아니야. 어머님, 정말 제가 맡아도 되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혜영아, 너를 믿고 맡기는 거야. 그리고 이 돈으로 내 병원비도 내고 나중에 장례비도 여기서 쓰면 돼. 알겠지?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먹먹했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의 죽음까지 생각하면서 저에게 이런 것들을 맡기신다는 게 어머님, 장례비 얘기는 왜 하세요? 어머님은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혜영아,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아. 그리고 혜영아,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정말 내 딸이야.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딸이나 다름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맡는 게 당연한 거야. 그 순간 정말 눈물이 쏟아졌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이렇게까지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벅찼거든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소중히 보관할게요. 그런데 정말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 특히 미경이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때는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렇게 신신당부하시니까 정말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집에 가져와서 어디에 보관할지 고민했어요. 안전하면서도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는 곳. 결국 방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뒀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마음이 무거웠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믿고 맡기신 거니까 책임감도 느껴지고 한편으로는 혹시 형님이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걱정도 들었거든요. 종훈이가 제 표정을 보고 물어봤어요. 혜영아, 요즘 무슨 걱정 있어? 표정이 좋지 않은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냥 어머님 건강 때문에 좀 신경 쓰이고 그래. 거짓말을 하는 게 죄송했지만 시어머니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후에 시어머니를 뵈러 갔을 때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당부하셨어요. 혜영아,
그 물건들 잘 보관하고 있지? 네, 어머님. 안전한 곳에 잘 두었어요. 고마워. 그리고 혜영아, 나중에 내가 없어지면 그 돈으로 장례 치르고 남은 건 가족들하고 나눠 가져. 법적으로 정해진 대로 하면 돼.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미리 얘기해 두는 게 좋아. 그래야 나중에 문제 없이 처리되지. 시어머니는 정말 현실적이고 꼼꼼한 분이셨어요.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가족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하셨거든요. 어머님, 제가 그 돈을 보관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요? 혹시 나중에 오해받을까봐 걱정돼요. 혜영아, 너는 내가 가장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욕심이 없잖아. 그런 사람이 보관해야 안전해. 시어머니의 그 말씀이 정말 고마웠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혹시 제가 그 책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한 달 후, 형님이 또 금고 얘기를 꺼내셨어요. 어머님, 요즘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으니까 중요한 것들 정리해 두시는 게 어떨까요? 혹시나 모르니까 가족들도 알아둬야 하지 않을까요?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미경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때 형님이 제게 묘한 시선을 보내는 걸 느꼈어요. 혹시 제가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빛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시어머니를 믿고 보관하고 있는 그 물건들이 나중에 가족 갈등의 원인이 될까봐 걱정됐거든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정말 갑작스럽게였어요. 병원에서 검진받으러 가셨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신 거예요.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의식을 찾지 못하시고 그날 밤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마지막까지 시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종훈이와 아주버님 그리고 형님도 왔지만 시어머니는 끝내 눈을 뜨지 못하셨어요. 어머님, 어머님, 제가 시어머니 손을 잡고 있을 때 형님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걸 느꼈어요. 마치 제가 너무 오버한다는 식의 시선이었어요. 장례식 준비는 정말 바쁘게 진행됐어요. 시어머니가 미리 맡겨주신 돈으로 장례비를 치렀고 모든 게 차질 없이 진행됐어요. 다행히 형님은 제가 장례비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묻지 않으셨어요. 이튿날 저녁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가족만 남았을 때였어요. 아주버님과 종훈이 그리고 형님과 저 이렇게 4명이 장례식장 빈 로비에 앉아 있었어요.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고 장례식장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국화향이 아직도 진하게 남아 있었고요. 이제 어머니 유품 정리를 해야겠어. 아주버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형님 말씀이 맞아요. 중요한 서류들도 확인해야 하고 종훈이도 동의했어요. 그런데 형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금고부터 열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어머님이 중요한 것들을 다 거기에 넣어두셨을 텐데.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아주버님과 종훈이도 말없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미경아, 그런 건 좀 더 나중에. 아주버님이 말씀하시려는데 형님이 끼어드셨어요. 아니에요, 형님. 지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속 절차도 밟아야 하고 중요한 서류들도 확인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아직 장례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렇긴 하지만 미리 확인해 두는 게 나중에 복잡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밀번호도 어머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형님이 저를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혜영 씨도 비밀번호 알고 있죠? 저는 당황해서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떠나신 날이라고. 그럼 지금 열어볼까요? 형님의 목소리에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종훈이와 아주버님은 여전히 망설이는 표정이었지만
형님이 워낙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결국 집으로 향하게 됐어요. 시어머니 방에 들어서니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어요. 며칠 전까지 시어머니가 계셨던 그 방이 이제는 텅 비어 있다니. 금고는 시어머니 침대 옆 작은 서랍장 위에 있었어요. 검은색 작은 금고였는데 다이얼식 자물쇠가 달려 있었어요. 혜영 씨, 비밀번호 입력해 주세요. 형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이얼을 돌렸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짜, 월, 일 연도 순으로. 딸깍. 금고 문이 열렸어요. 모두의 시선이 금고 안으로 향했어요. 형님의 숨소리가 조금 거칠어지는 게 들렸어요. 그런데 금고 안에는 두툼한 봉투도 통장도 금괴도 없었어요. 오직 가족 앨범 3권만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을 뿐이었어요. 이게 뭐야? 형님이 당황해서 말씀하셨어요. 앨범을 꺼내서 펼쳐보니 가족 사진들이 시간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종훈이와 아주버님의 어린 시절 사진부터 시작해서 결혼 사진, 그리고 최근 가족 모임 사진까지. 각 사진마다 시어머니의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날짜, 장소, 그때 먹었던 음식, 그날의 특별했던 일들. 이게 다야? 정말 이게 다라고? 형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말도 안 돼. 분명히 중요한 것들이 있을 거야. 형님이 금고를 뒤져보시더니 벽을 두드려 보기도 하고 바닥을 확인해 보기도 하셨어요. 마치 숨겨진 공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미경아, 진정해. 아주버님이 말씀하셨지만 형님은 들으시지 않았어요. 형님, 어머님이 분명히 많은 돈을 모아두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사진만? 이상해요. 분명 어디다 숨겨두셨을 거야. 종훈이가 앨범을 천천히 넘겨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런 걸 다 정리해 두셨구나. 앨범 마지막 페이지에는 시어머니의 편지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 앨범들이 나의 진짜 보물이었어요. 돈이나 금보다 훨씬 소중한 우리 가족의 추억들. 이 웃음들을 영원히 간직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아주버님도 편지를 보시고 울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니가 정말 이런 마음이셨구나. 하지만 형님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니야.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야. 어머님이 평생 모으신 돈이 이것뿐일 리 없어.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형님, 잠깐만요. 저는 일어나서 제가 보관하고 있던 봉투를 가지러 갔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맡기신 그 봉투들을. 혜영아, 뭐 하는 거야? 종훈이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저는 봉투들을 들고 와서 모두 앞에 놓았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보관하라고 하셔서. 형님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언제?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어머님이 비밀로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돈으로 병원비와 장례비를 치르라고 하셨고 남은 건 법적으로 정해진 대로 상속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봉투를 열어서 내용물을 보여드렸어요. 현금, 통장, 몇 가지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작은 금반지 몇 개. 어머님이 평생 모으신 것들이 이게 다예요. 그리고 이미 장례비는 여기서 사용했고요. 아주버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구나. 어머니가 혜영이를 믿고 맡기신 거구나. 하지만 형님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어요. 이상해요. 분명히 더 있을 거야. 어머님이 저한테는 비밀로 하고 혜영 씨한테만 맡기실 리 없어. 형님, 어머님이 직접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나는 맏며느리라고. 형님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그때 종훈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형님, 어머니가 혜영이를 믿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혜영이가 지금까지 투명하게 다 보여주고 있고요. 투명하게?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잖아. 어머님이 비밀로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걸 공개하고 있잖아요. 아주버님이 침착하게 말씀하셨어요. 미경아, 어머니가 혜영이를 믿고 맡기신 것 같아. 그리고 혜영이가 지금까지 잘 관리해 왔잖아. 장례도 차질 없이 치렀고, 하지만 형님은 끝까지 납득하지 못하셨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맏며느리인데 왜 혜영 씨가? 그 순간 형님이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의자에 주저앉으셨어요.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숨을 거칠게 쉬셨어요. 미경아, 괜찮아? 아주버님이 놀라서 달려가셨어요. 나는 그동안 뭘 한 거야.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금고 얘기만 하고 형님이 정신을 차리시더니 갑자기 욕설을 내뱉기 시작하셨어요. 이런 집안, 이런 가족, 나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 그리고는 가방을 들고 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외치셨어요. 이혼할 거야. 아주버님도 이 집안도 다 싫어. 그날 밤 형님은 정말 이혼 얘기를 꺼내셨다고 들었어요. 아주버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형님이 떠나고 난 후 우리는 시어머니가 남기신 것들을 천천히 정리했어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속도 받고 모든 걸 투명하게 처리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시어머니가 남기신 그 앨범들이었어요. 정말 세심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아, 이 사진. 내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이네. 종훈이가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서 말했어요. 어머니가 이때 메모를 남겨두셨네. 종훈이가 너무 떨려해서 아침을 못 먹었다. 하지만 학교에서 돌아와서는 정말 즐거웠다고 했다. 아주버님도 앨범을 넘겨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우리 일상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셨구나. 나는 몰랐어. 정말 그랬어요. 시어머니는 돈이나 재산보다 가족의 추억과 일상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저도 제가 나온 사진들을 보면서 울었어요. 결혼식 사진 밑에는 이런 메모가 있었어요. 혜영이가 우리 가족이 된 날. 정말 예쁜 며느리를 얻었다. 이 아이가 우리 집에 복을 가져다 줄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시어머니 병간호하던 날의 사진도 있었어요. 언제 찍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병실에서 시어머니께 책을 읽어드리는 모습이었어요. 혜영이가 매일 병실에 와서 돌봐준다. 정말 친딸보다 더 정성스럽다. 이런 딸을 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다. 그 메모를 보는 순간 정말 펑펑 울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셨다니. 혜영아, 어머니가 정말 너를 사랑하셨구나. 종훈이가 제 어깨를 토닥여주면서 말했어요. 네. 저도 어머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아주버님이 말씀하셨어요. 혜영아, 어머니가 내게 그 물건들을 맡기신 이유를 이제 알겠어. 너는 돈이나 재산에 욕심이 없잖아. 그리고 정말 가족을 사랑하고. 아주버님, 그리고 미경이는 아마 돈에 너무 집착했던 것 같아. 어머니가 그걸 보셨던 거야. 그 후로 며칠 동안 생각이 많았어요. 시어머니가 남기신 진짜 유산이 뭔지 계속 생각해 봤거든요. 결론은 이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남기신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가족을 잇는 마음이었다는 것. 그 앨범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는 평생 가족의 행복한 순간들을 기록하고 보존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추억들이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라는 걸 알고 계셨던 거고요. 형님은 돈을 찾으셨지만 정작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추억과 사랑이었어요.
한 달 후에 형님이 정말 이혼하셨다고 들었어요. 아주버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지.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형님은 끝까지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셨거든요. 반면에 우리 가족은 시어머니가 남기신 그 마음으로 더욱 단단해졌어요. 매년 시어머니 기일에는 모여서 앨범을 보면서 추억을 나누고 새로운 가족 사진도 찍어서 추가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는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셨어요. 돈은 없어질 수 있지만 사랑과 추억은 영원히 남으니까요. 제가 결혼 초에 배웠던 것처럼 진짜 가족은 피로 맺히지 않고 마음으로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는 걸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요즘 저도 가족 사진을 찍을 때마다 시어머니처럼 메모를 남겨요. 언젠가 제 아이들도 이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 가족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거든요.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시어머니가 마지막까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가끔 그 앨범들을 펼쳐보면서 생각해요. 이 웃음들을 지키자고. 그게 시어머니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선물이니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